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등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질러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수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총선을 56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25곳의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배현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전략 공천할 일부 지역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 등 후배 선수들과 다투다 손가락이 탈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클리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광고나 협찬 표시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한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17일 단체 행동 방안과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시도별 걸기 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지 말라면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30km를 걸어 힘겹게 물을 구해오지만 그 물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지만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1,400명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로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522-8419로 전화 주셔서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매달 당신의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정수 알약이 되고 깨끗한 우물이 되어 더 많은 가정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내 아내는 행복을 시간 참 빠르네. 당신은 그때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는 내 아내처럼 내 아내는 행복을 짓습니다. 양호의 아내. 나 엄원길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관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알면 알수록 역시 진관진 프리미엄. 42가지 보자료를 담은 저당 제품. 하루 2번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진관진 프리미엄.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인 이가탄. 관용성. 핑이라면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앞서가 보려 합니다. 핑, 최대 관용성 시대를 이끌다. G430 Max 10K. 핑답게 10K.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인천이 포함이 된 국민의힘 공천 면접 이틀째 하나같이 내 지역구가 험지 중에 험지다라고 외쳤다고 하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 물갈이 의지를 밝혔지만 비명계 속가내기라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오늘 총선 큐에선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유로단전. 그런데 선수단 내 불화가 확인되면서 축구 커뮤니티마다 들썩들썩한데요. 이 대표팀의 균열 이미 SNS를 통해서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는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총선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 경선을 치르지 않는, 그러니까 단수 공천 후보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19곳 등 25개 지역구 단수 공천자 명단에는 권영세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 광주, 제주 이 지역구 후보자 면접 심사를 했는데 일부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25개 지역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9곳, 광주 5곳, 제주 1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했던 서울의 경우 용산구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서초갑과 송파을은 해당 지역구 현역인 조은희,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광진을에는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서대문갑에는 최근 지역구를 옮긴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단수 공천 명단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포함되지 못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공천 배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관위는 여러 지표상 경쟁력이 있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조기에 확정해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인천, 전북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엔 영남권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몰린 지역구의 후보자 재배치, 교통정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강제 재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선 없이 곧바로 후보자를 지정하는 전략공천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사유로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구는 모두 18곳인데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 대상자가 이르면 내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선 여부도 전략공관위가 논의하는데 다만 곧바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의 거취 문제에 따라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숙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까지 감점을 줘서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감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직접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SNS 글을 쓰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사자 반발과 함께 일각에선 비명계에 공천 불이익을 주기 전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천 물갈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소식. 내일까지 개혁신당이 몸집을 더 불릴 수 있을까 말 것인가가 관심인데 내일이 왜 중요한 거죠? 네, 15일인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6억 원 안팎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현역 의원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1명만 더 확보를 하면 수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개혁신당 측은 현역 의원의 추가 입당 여부와 관련해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은 광주와 목포 등 호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선을 그은 만큼 이른바 조국 신당은 4년 전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창당했다가 나중에 흡수된 열린민주당의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독일과 덴마크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순방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을 국빈 방문,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상대국과 조율을 거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고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매번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과 양국 간 논의 여부 등 이딴 질문에도 현재 추진되는 사안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맞춰 다음 달 20일 방안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눈길을 끄는 판결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반복적 사기 혐의로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하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상향선을 넘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전 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다시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삶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라면서도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기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과 지인 등 모두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법적인 여성임에도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 자리를 1로 고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겐 결혼을 원하는 여성으로 속여 임신과 결혼 비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 씨의 이 사기 행각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전 씨가 가수 아이유 씨와 교제했다며 아이유 씨가 사는 300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구치소 수감 중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중에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고 적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갚아주지 않은 채 법정에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의 질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중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을 위해 남 씨에게 유리한 발언도 뒤집는 등 남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도 의심스럽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이 챙긴 이익 대부분은 남 씨에게 넘어갔고 관련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남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남 씨는 전 씨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포함해 40억 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또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면서도 일부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홍 씨 친형만 유죄가 나온 거죠?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박 씨의 친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친형이 20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적은 48억여 원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않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박 씨 친형이 법인 돈을 생활비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개인적으로 쓰고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친형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정된 금액은 1억 원 남짓이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개인 계좌에서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씨의 부동산 매수 등의 돈이 쓰인 점과 횡령으로 볼만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의 형수에 대해선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씨의 변호인은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다수 횡령액을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물꼬를 터달라고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8,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 원과 연봉 8,400만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 비서죠.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을 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배 씨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을 해 판단했다면서 검사와 배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유세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 광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는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투쟁 방안과 일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행동 시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며 전공의나 의대생 단체들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젊은 의사들에게는 대화를 요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설 연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오늘 첫 기자회견을 했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의사협회는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투쟁 방안이나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할 시기와 방식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비대위 측은 단체 행동 시점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시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단체 행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음 달 중순쯤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서 전공의나 의대생 단체도 단체 행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의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과도 투쟁 계획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0개 의대에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건 의대를 24개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주에 지역별로 걸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어제 인천과 부산시 의사회가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 의사회가 오후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고 내일은 나머지 지역 곳곳에서 걸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의사회의 경우 내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강조했군요. 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임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까지 젊은 의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료계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젊은 의사들이 개별 사직서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사직서 투쟁이 확산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개별 사직서라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경우 병원 측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왜 사직서를 내는지를 잘 파악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전직 의사협회 회장 등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인턴 의사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 다음 날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인턴 의사가 전공의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입장이라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면 의사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이름과 소속, 면허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턴 의사가 전공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개인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최대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전 미리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성을 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파악을 하고 현행법상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계약기간과 장소 등을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전공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안 할 수 있지만 병원마다 재계약 시기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인턴 의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인원은 3,300여 명으로 개별 사직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수천 명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철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수련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 사표가 확산하지 않을지 조심스레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의협 간부 등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이차관은 오늘 대학별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을 종합해서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미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의 총정원과 인건비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간호사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의사가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 계획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고대 이공계 계약학과에서 합격생 등록 포기가 급증했습니다. 종로학원이 집계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합격생 자료를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기업 계약학과의 최초 합격생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전년 대비 4배까지 늘었습니다. 고려대 차세대 통신학과 미등록률은 70%로 지난해 4배까지 늘었고 반도체 공학관의 3배,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도 2배까지 뛰었습니다. 의대 열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증원 기대까지 더하면서 이과 상위권이 대거 빠져나갔고 올해 서울대 첨단학과가 새로 생긴 여파도 있다는 게 종로학원의 분석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3지대 세력이 통합을 한 개혁신당 주요 인사들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총선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내용부터 좀 볼 텐데 공관위가 25명의 1차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없는 지역인데 한강 벨트에 사실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언론들도. 이번 총선에서 그 지역이 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특정 정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네. 이제 각 정당의 황금 지역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중량급 인사들이 이제 출진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이제 용산은 권영세 전 장관이 이제 현직 의원이시고 네. 민주당은 이제 그걸 탈환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하셨다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패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또 탈환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 지역 잠깐 놓으시고 이 지역을 보면 부동산 민심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선 결과
랑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있고 자 이걸 토대로 민주당은 좀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요? 민주당이 조금 아쉬운 것이 네. 공격적인 대진표를 짜는 것이 조금 정당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략적인 대진표, 공격적 대진표를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짜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물론 이제 마포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하려다가 이제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대진표를 짜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방식인데 조금 이걸 뺏긴 것 같다. 그래서 인물군 출전자들 공천 과정에 네. 이제 이슈를 주도한다거나 이슈를 생산하는 이런 것이 조금 민주당이 조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게도 조금 처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이 시점이 이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이제 카드들을 내밀고 그랬거든요. 네. 가령 수도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뭐 또 이런 분들을 또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그런데 민주당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그런 이제 전략적 대진표를 잘 짜면 요것이 이제 관심도 집중이 되지만 네. 인근 지역에 또 인물군으로 이제 벨트화가 되거든요. 예. 이 인근 지역구까지 이게 영향을 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수원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매우 공격적으로 짰거든요. 네. 이수정 교수 영입 인사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영입한 고사장, 네. 그 다음에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벌써 세 분이 그쪽에 이제 포진을 하면서 네. 이게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이제 전략적 대진표를 어떻게 짤 것인지 네. 이것을 빨리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공격적인 거는 원래 민주당 그렇습니다. 흐름이었는데 좀 선점한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이 말씀 중에 좀 양해를 구하고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전하고 또 의견 듣겠습니다. 앞서 수행비서 항소심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 배모 씨를 통해서 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 모임 밥값 10여만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재작년 9월 김 씨와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배 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김혜경 씨가 기소됐다는 속보였는데 자 그럼 잠깐 질문을 좀 끌어올려서 질문을 드리면 크게 보면 좀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를 향해서 좀 관련 대목을 좀 거칠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중에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부각시켜서 이재명 한동훈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또 폭정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 숨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숨어 있는 이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에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혜경 여사의 기소를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는 이제 확증은 없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이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 검찰의 기소, 수사 이런 것은 계속되어 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문복 부담 전략은 총선까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이제 다른 네. 보직이나 선대위 체제에서 대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직접 대응은 가능한 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와서 단수공천 명단에 또 눈에 띄는 게 용산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그렇다 보니 시스템 공천 원칙이 일단 초반에는 좀 확인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 지금 이 기조가 맞다면 대통령실 기조가 좀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일까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국민의힘 의석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하기가 매우 수월하고요. 오늘 발표된 25명의 명단을 보니까 네.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구를 닦아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직 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용산 출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윤심이 작동한다라고 주목되는 것은 수도권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역대 최소 의석이거든요. 예. 이게 주로 TK, PK에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 지역에 이 윤심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지 네. 수도권에서는 윤심이 특별히 작동할 만한 그런 환경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황금 지역구가 많다거나 현역이 많다거나 이런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놓고 윤심이 배제됐네. 안 보이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번에 단수 공천을 했다. 그런 점은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엔 잘한 이번 1차 단수 공천이라고 봅니다.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몇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그 지역이었고 지난번에 패배했지만 거기서 네. 국회의원을 했고요. 또 조사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입증이 됐고 강동의 이재용 전 의원도 계속 거기서 낙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뭐 교체를 해도 네. 이재용 전 의원만큼 득표력이나 경쟁력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는 잘한 이 단수공천, 1차 단수공천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까 속보 때문에 미처 질문 못 드렸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작을 강동을 국민의힘이 잘한 공천이라고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배치했다고 했다면 뒤집어서 질문 드리면 또 민주당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작업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네, 민주당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누구를 공천하느냐.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어디를 갖다 붙여도 경쟁력이 있고 해볼 만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임종석 실장도 당에 본인의 이제 총선 출마 거취 문제 관련돼서 당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동 출마를 확정하고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컨대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어느 지역을 내놔도 경쟁력을 가질 만한 카드들을 준비를 하고 예. 이런 카드들을 갖고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죠. 그게 총선 공천, 특히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지역이 많은 네. 이런 지역에서는 쟁점 지역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죠. 어디에 갖다 놔도 되는 인물. 자, 아까 좀 늦었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늦은 겁니까? 아니면 당이 좀 늦은 겁니까? 판단이? 당이 그런 과정이 부존재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네. 임종석 실장도 정말로 4번을 지금 출마를 못한 거거든요. 네. 낙선했거나 출마를 못한 거예요. 네. 일찍 정계 입문해가지고 총선 4번을 그냥 배지를 못 달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도 정치를 알고
총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총선을 치러본 사람이고 네. 사무총장도 했었고 그래서 당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접촉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임정석 실장이 그래도 당과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건지 혹은 당의 쓰임새가 있으면 네. 험지를 나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오래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동을 선택을 했던 거죠. 왜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없었다. 아예. 그래서 보통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가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인물군들은 지금 국민의힘처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 지역이 임종석 실장이 출마한다는 그 지역이 민주당 황금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예. 거기도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도 꼭 황금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 포함해서 몇 안 되는 그야말로 셀럽이죠. 어느 지역 내놔도 경쟁력이 있는 카드는 테마를 잡아서 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안 돼. 그러면 그 검사 출신에 우리 당에 어느 지역 가도 경쟁력 있는 카드 누구를 갖다가 붙일 것이냐.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있고 네. 임종석 실장도 그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논란도 일어나는 것이죠. 네, 테마를 잡아서 셀럽을 배치해야 된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셀럽입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래서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는 식의 발언이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뭐 당의 네. 그 원외위원장 모임 뭐 혁신회인가 이런 데서 나오고 또 실명으로도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그러면 전략공천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적 역할을 하려 그래도 네. 기준이 그래도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정치인, 흘러간 정치인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 올드보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 장관님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실질적 경쟁력이 어떤지 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진표를 우리가 민주당이 능동적으로 짤 수 있는 인물군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든가 예. 아니면은 이 대표님이 직접 오래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재근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도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임종석 잣대 다르고 추미애 잣대 다르고 또 인재근 잣대 다르고 추미애 장관 잣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른 것 떠나서 총선의 공천 전략을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근 의원도 통합공천을 3번이나 외친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인재근 의원 목소리 포함해서 잠깐 들어보시죠. 신문직원에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생사가 달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기준은 뭐 당선 가능성 또 그런 당대표의 의지가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누구의 어떤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당선 가능성 전체 선거구도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혁신과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쇄신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밝힌 인재근 의원이 여기엔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 친명 친문이 아닌 승리를 위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거든요. 네. 그 오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명 반명 예. 프레임. 그다음에 반명을 솎아낸 자리에 찐명이 간다. 오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총선이라는 정말 엄청난 승부를 앞두고 공천이라는 이제 사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오해 이런저런 네.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 그러네 반명 찍어낸 자리에 이 찐명이 가네. 그 임종석 잣대하고 추미애 잣대하고 다르네. 뭐 이렇게 되면은요 네.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기준, 그다음에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기준과 내용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인재근 의원님의 저런 요구, 지적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 정점에 임종석 실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거기에 주요 인사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추미애 장관도 문재인 정부 인사거든요. 네. 그리고 친명 반명이 대립했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폭정에 맞서서 일치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책임론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하고는 양산 가서 통합의 그림을 만들고 임종석 실장은 주요 인사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임종석 실장이 배지를 달면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잠재적 경쟁자의 이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오해에 섞인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잘 된 흐름으로 보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정황들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 또 그대로 표현을 빌면 테마가 좀 다르지만 역시 셀럽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당을 나갔지만 개혁신당 조응천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보다 늪에 빠질 거라고 뭐 기존의 입장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앞으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뭐 이미 민주당은 기조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조국 신당 이렇게 보지는 않고 네. 선을 조금 긋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국 장관의 신당 창당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나 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정치 못하게 많은 시달림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면은 네. 일견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이 있고 정치라는 것은 또 객관적 환경이 수긍이 가야 또 지지도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꼭 신당 창당 정치 참여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 판단에 지난번 최근 2심 항소심 결과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사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 최종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1,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그 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국민의 시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를 뭐라 그럴까요? 반사적으로 하거나 혹은 또 그런 개인의 고통을 정치라는 방식으로 네. 풀어내는 것이 과연 공적인 영역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화하지 못한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고 강원 산간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해서 기온과 강수 전망 들어보죠.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아침에 무척 포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대 2월 아침으론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는 2도였는데 오늘은 8.8도로 무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제주도는 14.8도, 강릉 13.6도, 부산 12.1도, 인천 11도로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2월 아침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전남 완도와 강릉은 20도를 넘었고 대전 19도, 서울도 1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2달가량 이른 4월 중순의 기온 분포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동해안,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 2에서 7cm, 제주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사라집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초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이 12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이후 10일 만으로 지난달 24일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은 올해 5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잇따라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해킹된 이메일에는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한 일부 행사의 일정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순방을 떠나기 전 관련 사안을 사전에 포착해 보안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행정관이 부주의로 대통령실 이메일이 아닌 상용 이메일을 사용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게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제작했다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보기를 누르거나 글을 끝까지 내려야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라고 적어서 물건을 협찬받은 점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광고나 협찬 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적발된 건수가 2만 6천 건에 육박해서 한 해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위반 건수 3만 7천 건을 분석해보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42%에 이르렀고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쇼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이 적발됐습니다.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간편복, 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윤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올해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인데 더 눈여겨볼 것은 증가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 6조 7천억 원에서 11월 5조 4천억 원, 12월 3조 1천억 원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던 게 석 달 만에 다시 확대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주택 거래 감소 등을 반영하면서 12월 증가분 5조 2천억 원을 밑돌긴 했지만 한국은행 예상치만큼 감소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역대 1월 증가 규모 기준으로 봐도 통계 속보치 작성이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금리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한 정책 변화는 당장 1월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금융권 포함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해 11월 2조 6천억 원, 12월 2천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8천억 원으로 확대 전환됐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도 1,225조 4천억 원, 한 달 사이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5조 2천억 원, 역대 1월 기준 세 번째로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도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상당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 내린 2620.42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침에 1.5% 이상 하락 출발에 장중 한때 2600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어제보다 0.96% 오른 853.3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증시가 힘을 못 받은 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이 큽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시장 전망치인 2.9%를 웃돌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거란 우려가 퍼진 겁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금리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7.3원 오른 133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로 유지했습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 전망은 2.5%로 낮췄습니다. KDI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과 같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며 총 수출 증가율이 기존보다 0.9%포인트 높은 4.7%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 소비는 1.7% 늘어나는 데 그쳐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4%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이기도 하고 유명인이 연관되어 관심이었던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획사 돈을 횡령한 혐의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자, 사일부 우종훈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청조 씨 사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내용도 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위로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경호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에 공모한 이모 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와 공범 이 씨가 사기 범행으로 30억 원, 2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15년,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재판부는 사기를 벌이보자 성별을 왔다 갔다 하는 전 씨의 범행이 소설 속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전 씨는 반성도 없이 또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지만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고 내용을 들은 전 씨는 오열했고 공범 관계였던 이 씨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전 씨의 범행, 이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수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부터 재벌 3세라고 본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피해자는 22명이고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고리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를 부담해왔습니다. 또 전 씨는 최고급 집에 초대하거나 한도가 무제한인 블랙카드를 위조해가며 다양한 수법으로 부를 과시했고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네, 우 기자 잠시만요. 지금 피해자가 2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그러면 저희가 22명입니다. 자막에 3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22명이고 피해 금액이 3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수정을 나왔습니다. 해주시고 우 기자는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앞서서 전 씨는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 재판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에 넘겨질 당시 전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전 씨의 짤막한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전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예정 상대라서 더 파급이 컸던 것 같은데 남 씨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는 현재 전청조 씨의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남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남 씨에게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포렌식해 분석을 했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주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에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냈고 남 씨를 숙주로 주변에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남현희 씨가 범행에 가담했는가를 놓고도 관심인데 전 씨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가 범행을 모두 알았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남 씨 그리고 피해자인 펜싱학원 학부모와 대질 조사도 했는데 이 당시 전 씨 변호인 말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예, 즉 이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남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 전 씨는 재판에서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 씨에게 써 자신에겐 재산이 없고 남 씨에게 흘러간 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씨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고가의 차량과 대출금을 갚아줬는데 이 당시엔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전 씨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데 속았고 결혼을 약속했던 만큼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 판단도 앞으로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 친형은 법인 돈을 생활비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개인적으로 썼고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형수는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 부부는 10년 가까이 동생 박수홍 씨 돈과 연예기획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워낙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비됐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박수홍 씨가 먼저 고소를 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가족 간에 좀 다툼하는 모습도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우선 발단이 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려다가 형이 출연료 등을 빼돌린 사실을 박수홍 씨가 알았고 고소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진 않았는데 이 작년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와서 형 부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고 박수홍 씨 변호사는 친형에게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의 성공이라면서도 친형의 범행 일부와 또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유로 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검찰 수사 당시에 박수홍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형수가 모인 대질조사 과정이었는데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당시 박 씨는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고 아버지가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박 씨 측 변호사는 어릴 적 박수홍 씨가 아버지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하고 비슷한 범행이 성인이 되고서까지 이어졌다고 말해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언뜻 이해되지 않는 가족사까지 알려줬습니다. 전청조 씨는 징역 12년, 또 박수홍 씨 친형은 징역 2년. 두 가지 사건 알아봤습니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의사들 단체 행동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전공의들은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단체 행동의 가장 큰 동력인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의사 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면허 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관련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단체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면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집단 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0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됐지만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자칫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희생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호를 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전공의 협의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전면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준법 투쟁 형태의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징계 처분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징계위는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보장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표 제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국회로 가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쥐야장천 괴롭히고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는 등 무도함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세력이 6천억 원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풍재지 주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3,400원대에서 1년 만에 48,000원 선까지 무려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거래가 금융당국에 감지됐고 주가 조작 세력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3개 팀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활동했는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일부만 제외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 판을 만든 게 총책인 50대 이모 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과거에도 시세 조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전문 시세 조종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매매 시점과 가격을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거래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계좌만 모두 330개,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 넣은 주문은 22만 차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1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이 씨 세력이 6,616억 원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한 종목만 조작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챙긴 사례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라고 이름 붙인 20, 30대 조직원, 이른바 MG 팀원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소위 MZ세대 주가 조작 조직원들이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막대한 현금을 소지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검찰은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총책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과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모두 16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도망친 조직원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음식점에서 시비 끝에 옆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밤 10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50대 이용객 B씨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립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외국인 여성 유학생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 폭력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학생 A군 측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친구 B군이 있던 화장실 칸을 훔쳐본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일가족 3명이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초등학생 딸이 숨진 데 이어 지난 1일과 7일 부부도 각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기름통이 나온 점과 발화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관련자들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네, 부하 경찰 승진을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치안감이 기소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브로커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브로커를 통한 경찰 매건 매직과 수사 무마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직 경찰 치안감 A씨. 검찰은 부하 경찰관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A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저의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A 치안감과 부하 경찰관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브로커 B씨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평소 전현직 경찰관 수십 명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용돈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차도 브로커를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경찰과 막역한 친분 덕분에 브로커 B씨는 수사 정보를 빼낼 수 있었고 경찰 인사에도 깊숙이 손을 뻗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경감 승진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경정 승진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뇌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 대상자들은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승진 브로커의 존재와 매관 매직의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지난해 8월 브로커가 구속 기소된 뒤로 현재까지 전현직 경찰 간부 13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 갈래는 브로커의 지방자치단체 광급공사 개입 의혹과 지역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입니다. 브로커 B씨와 관련한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9,000원을 넘기며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집밥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데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권영원 씨는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매일 10,000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식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한번 싸서 다녀보자라는 생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038원으로 처음으로 9,000원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냉면과 비빔밥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비가 많이 올라서 한 끼에 사실 10,000원도 아니고 거의 15,000원씩 드는 게 부담은 됩니다. 식비만 오르고 제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아끼려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전제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기 오븐과 전기레인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6%, 17%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집밥 열풍까지 일면서 주방 가전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 용품들까지 추가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체계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는 이제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무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EU, 즉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3년 만에 얻은 결실로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과 여객 부문의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국내 LCC, 즉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한 곳에 화물사업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U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파리와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티웨이 항공이 하반기부터 진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지역과 미주까지도 장거리 노선을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개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남은 건 미국 법무부의 승인. 여객과 화물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 만큼 쉽게 통과할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LCC 에어 프레미아가 미국 노선 취향을 늘리며 대항마로 성장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법무부가 LCC 간 인수합병을 한때 불허하는 등 경쟁 제한에 까다로워 합병에 제동을 걸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중복 노선이 5개뿐이고 합병에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승인만 받으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에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종을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 그다음에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객 점유율과 매출 확대는 물론 노선과 정비, 교육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부채에다 아시아나시곤의 일부 반발, 독점 우려 해소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온라인 유통사들과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업체들의 시장 진출로 인한 업계 고민 등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o call. He knows I'm gonna stay. California, California, dreaming of such a winter's day.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또 안으로는 미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죠.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하고 부끄럽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해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맹 비난했습니다.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그러면서 나토는 신성한 약속인데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짐으로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that NATO is built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Because for Trump, principles never matter. Everything is transactional. 이런 가운데 키스 켈로그 트럼프 전 정책 고문이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대 반대 29로 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제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601억 달러로 약 80조 원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예산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제동을 걸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This bipartisan bill sends a clear message to Ukrainians and to our partners and to our allies around the world. America can be trusted. America can be relied upon.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친 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상당수여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미국 국경정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하원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І наступний крок – голосування Палати представників.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Очікуємо також морально сильного вибору і рішення, яке запрацює для спільної безпек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앞당기고 자유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지난해 10월에 기습 공격의 주모자로 지목을 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가 지하에서 탈출하는 영상과 은신청까지 공개하면서 체포가 머지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손전등을 든 한 남성이 앞장서고 그 뒤를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제일 뒤 다시 한 남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제일 앞의 남성은 신와라의 형제이고 이어 아내 중 한 명 그리고 자녀들이며 마지막 샌들을 신고 가방을 맨 남성이 바로 신와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people of Gaza are suffering above ground, Sinwar is hiding in tunnels underground underneath them,
running like the coward. 이스라엘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사흘 뒤 칸 유니스의 지하터널 하마스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최근 작전에서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신화로와 가족이 최근까지 머물렀다는 지하 은신처도 공개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현대식 주방과 식량 꾸러미, 그리고 침실에 경호대가 무기와 함께 대기한 공간 등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대부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연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엔기구 로고가 찍힌 가방들도 발견됐습니다. AP, AFP-통신, CNN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여전히 병원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다며 피난민 등 8,000명이 머물고 있는 칸 유니스의 최대 병원에 대피령을 내리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재호입니다. 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소속팀에 복귀한 손흥민이 한국 시각으로 그제 영국 매체와 한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아시안컵 이야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아픈 경험이지만 축구로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아시안컵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표현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준결승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손흥민의 이 말에 단순한 아쉬움 이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팀워크의 균열이 선수들 SNS를 통해서 이미 표출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강전 완패 이후인 지난 10일 이강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인데요. 자, 50만 개 가까운 좋아요 가운데 손흥민이 누른 좋아요는 없습니다. 지난 8일 손흥민이 아시안컵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강인도 여기에 좋아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강인은 서령과 정우영의 게시물에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장 게시물에는 무반응, 다른 선수 게시물에는 적극적으로 화답한 셈이라 역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졸전을 펼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경기 전날 선수들 사이 불미스러운 일까지 드러나면서 팬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경질을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경질을 대비해서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클리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리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위반 사항과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양궁의 기보배 선수가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27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보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런던 올림픽 결승에서 슛오프 한 발로 금메달을 따낼 때를 떠올렸고 그때가 양궁 인생의 반환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양궁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기보배 선수의 이야기 잠시 듣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누구나 양궁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효자 종목인 양궁이 올림픽에서만 사랑받는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엘리트 체육을 경험한 사람으로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함이 감돌았던 하루였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를 웃돌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오전이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남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10에서 13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광주 11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점차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청주 9도, 창원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